안녕하세요. 오늘 비욘디에서 파킨슨병 위험 신호라고 하는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할 경희대병원 신경과 유달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파킨슨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파킨슨병의 위험 신호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된다 하는 사인 또는 증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도 이제 파킨슨병이 걱정이 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만 하시고 그리고 걱정을 키운 채로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한 이러한 증상들을 미리 염려해서 '너무 나와 같은 증상이다.' 해서 걱정만 하시지 말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두려움을 좀 떨쳐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이 진단받은 환자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외국어 이름 때문에 그런데요. 파킨슨병 오늘 다룰 병에 대해서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붙여지게 되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1817년에 본인이 이제 주변에서 관찰되는 이러이러한 떨림과 그리고 마비가 된 듯한 움직임이 둔한 환자들을 6명 정도 기술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후대에 이 논문이 발견되면서 파킨슨 병이라는 이름을 제임스 파킨슨의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어 자세히 기술한 6명의 환자 중에 이제 3명은 직접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환자의 증상이 어떠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증상이 생겼는지를 자세히 이제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증례인데 여기에도 운동과 비운동 증상이 굉장히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어서 후대에 읽는 파킨슨병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파킨슨병 환자들은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 있던 이 킹스 벤치 프리즌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에도 환자가 구부정하고 표정이 어두워 보이고 그리고 팔 다리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고 다리를 땅에서 많이 떨어지지 못하고 질질 끄는 듯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환자들의 모습이 그 당시의 환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고 그때와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파킨슨병, 이름도 어려운 파킨슨병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파킨슨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파킨슨병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계는 약 1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추정하기로 2050년에는 전 세계 2,500만 명 가량이 파킨슨병 인구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파킨슨병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의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제일 주된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 나이 들면서 유병률과 발병률이 높아지는 파킨슨병이 많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전에는 잘 모르고 숨겨져 있고 잘 발견되지 않았던 파킨슨병의 증상들을 환자분들이 가족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찾게 됨으로써 그러한 진단율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파킨슨병은 병리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병리적으로 진단을 한다는 것은
환자가 이제 사후에 뇌를 부검을 통해서 그러한 파킨슨 병의 정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우리 뇌에서는 중뇌의 흑질이라고 하는 부위에 도파민 세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파민 세포가 쭉 연결이 되어 운동 회로를 구성하는데 파킨슨 병에서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도파민 세포가 사라져서 흑색으로 보이는 흑질이 창백해 보이고 도파민 세포를 실제 확대해 보면 여기에 뭔가 비정상적인 물질이 침착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파시뉴클린이라고 하는 특정 비정상 단백질의 침착과 도파민 세포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파킨슨 병입니다라고 확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파킨슨 병을 그러면은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5 년도에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에서는 이러한 파킨슨병의 임상 진단을 새롭게 다듬어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또한 단순히 검사 하나만으로 파킨슨병입니다라고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환자를 통해서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문진을 하고 그리고 의사가 직접 그러한 파킨슨병의 특징이 있는지 검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조적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그리고 이제 경과 관찰을 통해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병이 진행하면서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파킨슨병의 임상 진단의 확률을 좀 더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면 환자들이 일단 '파킨슨 증상인가?'라고 궁금해서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진을 하고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검진을 통해서 전문가가 파킨슨 증상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파킨슨 증상이 있고 파킨슨 병인 것은 아닙니다. 의심돼서 왔다 하더라도 진짜 파킨슨 증상이 있는 군과 그리고 파킨슨 증상이 아닌 군도 있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아니라면 그때의 증상은 뭐였을까요? 많은 비율로는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는 떨림의 이제 다른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새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인지 저하, 치매가 주로 주된 소견인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도 어느 정도는 느려지거나 떨리거나 하는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진짜 진성의 파킨슨 증상은 아니고 파킨슨 병과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킨슨 증상이 있다고 의심이 되었을 때 이들을 통해서 보조적 검사나 경과 관찰을 통해서 환자들은 어떠한 진단을 받게 될까요? 가장 흔한 병은 역시 60에서 70% 정도는 파킨슨 병입니다. 또한 적게는 이보다 적지만 이제 파킨슨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둘 다 대뇌에 도파민 세포가 점차 퇴행을 하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파킨슨 병이든 파킨슨 증후군이든 이것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고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개인지 늑대인지 우리가 어릴 때 모습을 보고는 잘 모르는 것처럼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의사를 만났다고 해서 진단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년, 5년 증상이 진행하는 경과를 통해서 새롭게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자분들께서 드시고 있는 약물 중에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소화제나 정신과 약제들 가운데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시켜서 실제 도파민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약물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약물을 확인하는 문진 과정 중에서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래에 가실 때 파킨슨 증상이 의심될 때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를 처방전으로 상세히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적은 비율로는 뇌에 어떤 뇌경색이라든가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떤 혈관 손상으로 인한 뇌 병변들이 생기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병변들은 또한 뇌의 기능, 인지 기능이든 아니면 운동 기능 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파킨슨 증상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혈관성 파킨슨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파킨슨 증상이 무엇이구나. 나도 해당되나?' 하고 염려를 하셨다면 이것이 꼭 다 파킨슨 병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와 전문가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중점적인 부분인 파킨슨 증상의 자각입니다. 의사가 파킨슨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자각하고 내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파킨슨 증상을 말씀드리면 서동증과 떨림, 경직 이 세 가지입니다. 서동증은 동작이 느려졌다는 것이고 떨림은 여러 가지 형태의 떨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완전히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을 때 빠르기가 1 초에 4 번에서 6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빠르기의 떨림이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에서 떨림입니다. 경직은 목이나 팔굽, 손목 또는 엉덩이 그리고 무릎 등과 같은 관절에서 느껴지는 저항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경직을 자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가가 환자분들을 직접 만지고 진찰을 하면서 어떤 저항감이 느껴질 때 경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증을 파킨슨 증상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파킨슨 증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동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작이 느려진다. 그리고 안정시 떨림이나 경직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으로 파킨슨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서동증을 어떻게 의사들이 실제 보고 검진하는지를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동증은 손과 발에서 하게 되는데요. 먼저 팔을 들어 올리고 엄지와 검지를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 검지를 집게 집게라고 하면 빠르게 10번 했을 때 이때 보이는 파킨슨 증상의 특징을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잼잼은 쥐었다 폈다를 완전히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고 잼잼이라고 해서 10 번을 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파킨슨 증상의 특징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킨슨 증상이 의심돼서 오시는 분들께 이러한 검진을 하게 됩니다. 반짝반짝은 앞으로 팔을 내밀고 그리고 손바닥을 한번 완전히 하늘 위로 올렸다가 땅바닥으로 젖히는 요 뒤집는 증상을 반짝반짝을 10 번을 시행하되 팔을 앞으로 쭉 내밀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한 빨리 반짝반짝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 번씩 하게 되고 오른팔과 왼팔에서 각각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파킨슨 증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증상이 어느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고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을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탁탁 쿵쿵은 여기서 보여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데 발꿈치를 붙인 자세에서 발가락 부분을 탁탁탁탁 규칙적이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바닥을 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쿵쿵은 다리 전체를 떼서 들어 올렸다가 발바닥을 10cm 이상 높이 들었다가 바닥을 쿵쿵 치게 되는 동작이고, 이러한 동작들은 정확하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시행했을 때 느린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봄으로써 서동증을 평가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느린 것 이외에도 반복할수록 10번을 시행하면 첫 번째보다는 10번째에 가까워질수록 운동의 진폭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속도가 점점 감소를 하게 되거나, 또는 중도에 잠깐 리듬이 깨지면서 머뭇하거나, 심하면 멈춰 있는 상태로 다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서동증은 어떠한 우리 국제 파킨슨병 협회에서 정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반복적인 행동을 시켰을 때 이러한 것에 특징이 보이는지를 전문가가 판단하여 서동증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서동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에서도 서동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음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근육들의 이상이 있을 때 느려지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또는 점점 끝으로 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또는 심하면 멈추기도 하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고, 얼굴에서도 눈의 깜빡임, 얼굴의 표정, 윗 얼굴과 아래 얼굴에서의 서동증이 나타나는 경우 눈 깜빡임이 줄어들거나 입의 표정이 줄면서 마스크를 쓴 듯한 가면인 양한 무표정한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서동증과 연관된 특징이고, 몸의 축에 서동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축은 자세를 바로 잡고 일어나서 지지하고 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앉았다 일어서는 게 어려워지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뻣뻣하게 돌게 되거나 하는 등의 서동증의 특징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보행에서도 많은 불편감을 느끼고 또한 서동증이 관찰이 되는데, 조금 더 불편한 쪽에서 다리가 끌리거나 잘 들어 올리지 못하고 느려져 있어서 비대칭적인 보행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다른 친구들과의 보행에서 뒤처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동증은 이렇게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직접 여러 가지 검진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떨림입니다. 떨림은 그 자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림이 나타나는 부위는 평가하는 부위로는 턱이나 팔, 다리 등에서 떨림이 나타날 수 있고, 주로 가만히 있을 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뭔가 읽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는 걸어보시라 했을 때 주의를 딴 데 환기시키면 걸으면서 이제 한쪽 팔에 나타나는 떨림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이랬을 때 나타나는 떨림의 특징이 약 4에서 6 헤르츠의 빠르기로 대개는 느린 종류의 떨림이고, 가만히 힘을 빼고 의식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떨림이 파킨슨 증상의 떨림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을 때 떨리기도 하고, 다리의 떨림은 그래서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은 걸터 앉은 자세에서 다른 대화를 하다 보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떨림은 24시간 면담 중에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면서 턱이 좌우로 떨리거나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하는 특징을 관찰을 하고, 손과 다리에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계속 관찰을 통해서 파킨슨 증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떨림은 본태성 떨림과는 달리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시에는 떨림이 보이다가 실제로 수저질을 하거나 컵을 들거나 하게 되면은 잠깐 사라지지만, 또 그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은 떨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는 훨씬 많은 떨림의 원인과 감별하는 특징으로는 제일 먼저는 이게 안정시 힘을 완전히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떨리는지 언제 떨리는지로 평가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떠한 빠르기 면에서 본태성 떨림은 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본태성 떨림에서도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보이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환자에게서 다른 파킨슨 증상의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서동증이나 경직, 그 외에 많은 몸에 나타나는 동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떨림은 없는데 파킨슨병이 아니겠죠. 혹은 이 떨림과 관련해서는 떨림이 있어야만 파킨슨병이다라고 이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킨슨병이 많이 진행을 해도 끝까지 떨림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킨슨병에 나타나는 증상의 유형과 떨림과 진행의 모습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떨림이 반드시 있어야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또한 파킨슨병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활동을 할 때 또는 자세를 유지할 때 특정 자세에서 나타나는 떨림, 이것은 본태성 떨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안정시 떨림 외에도 활동 자세 떨림도 흔히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떨림 한 가지만으로 파킨 증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직에 관한 것입니다. 경직은 여러 경험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목과 그리고 팔굽, 손목, 그리고 다리에서는 엉덩이, 무릎, 관절을 완전히 힘을 뺀 채로 이완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관절을 수동적으로 들어서 움직였을 때 느껴지는 일정한 저항감을 경직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긴장하신 환자분들이 이제 초진에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 힘을 빼었다가도 검진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힘을 주게 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직은 그때그때 평가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파킨슨 증상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이완시키고 검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경미하실 때는 경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힘을 빼었는데도 그랬을 경우에는 반대편 팔다리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켜서 환기시켰을 때 반대편에서 경직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검진을 통해서 경직을 찾아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킨슨 증상의 특징 중에 100%는 아니지만 대개는 1측 팔다리에서 시작돼서 양측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파킨슨 증상을 평가할 때 어떠한 하나의 비대칭적인 비대치적 특징도 한 가지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일괄적인 정제된 증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느끼는 것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흔히 표현하는 것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몸이 무겁다라든가 힘이 없다 한쪽 팔에 또는 자리에 앉거나 일어나기가 힘들다. 잘 사용하던 능숙하게 해내던 일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음식 만드는데도 예전보다 더 오래 걸리거나 옷 입을 때 단추 끼우는 것과 같은 미세한 동작이 어렵다. 미세한 동작 중에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게 또 글씨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쓰기가 어렵고 글씨체가 예전치 못하고 그리고 글씨 크기가 점점 쓰면 쓸수록 작아진다는 것도 파킨슨 증상으로 흔히 표현하십니다. 보행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보행 장애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동증, 떨림, 경직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보행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보행 시에 한쪽 다리가 끌리거나 앞으로 자세가 쏠린다 또는 발이 잘 땅에서 안 떨어진다. 보폭이 좁아져서 종종 걸음을 걷는다 등은 파킨슨병에서 서동증 그리고 경직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보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파킨슨병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환자분들께서 물어보면 추정은 최대한 환자분들께서 자각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전에 시작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어 간다는 그런 이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것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서 "과거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정보를 조사하다 보니 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자각하게 되고 의사가 검진을 통해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시점이 이때라고 하면 이보다 이전에 비운동 증상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 파킨슨 증상, 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지금까지 다룬 운동 증상 이외에도 수많은 비운동 증상이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환자분들이 다 표현하시지 못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빙산의 일각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이러한 비운동 증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 보다 이렇게 나타나는 순서대로 딱 표대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고 또한 심한 변비 그리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울과 불안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에 파킨슨 운동 증상이 진행하여 신경과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면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환자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인지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잘 수행하던 거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도 인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라든가 또한 피로 알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 그리고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주변 환경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자율신경계 증상, 소변, 대변 장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비운동 증상 중에 파킨슨병에서 이제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물체가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물체로 오인을 하게 되거나 뭔가 없는데 실제 돌아보면 없는데 있는 것 같다거나 지나가는 것 같다거나 하는 환시 증상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들은 증상의 초기, 질병의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질병이 진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면담할 때 그 환자분들의 질병의 경과를 보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제 렘수면 행동 장애는 그것이 매우 특징적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이러한 질환이 있다면 이 파킨슨 병이나 아니면 인지 장애와 같은 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렘수면 행동 장애는 우리가 보통 수면을 하게 되면 렘수면과 비렘 수면을 교대로 서너 차례 정도 사이클을 돌게 되면 이제 깨게 되는데 그중에 렘 수면기에 수면 중 꿈꾸는 내용을 실제로는 하지 못하도록 근육이 탄력이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인데 렘 수면 행동 장애에서는 이러한 수면의 조절 센터가 망가지면서 실제로 꿈꾸는 내용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리고 또는 팔다리를 휘두르는 듯한 쫓고 싸우고 달아나다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는 등 이러한 격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램수면 행동장애에서의 꿈은 조용히 낮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회상하면서 조용조용 말로 이 중얼중얼하는 수면 장애라기보다는 수면 중에 이제 꿈꾸는 내용이 굉장히 격렬하고 이 싸우거나 쫓기거나 하는 내용들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하게는 본인이 다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병이 발견된 지는 80년대에 발견이 되게 되었고, 이 환자들을 병으로 인지하여 추적 관찰하였을 때 한 약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 환자분들의 약 60%가 어떠한 치매나 파킨슨증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의 이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파킨슨병,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는 이제 한창 개발 중인데, 그러한 치료제를 먼저 적용해야 될 대상으로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미 운동 증상이 나타나고 인지 저하가 시작된 시점이 아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전국의 환자들을 찾아서 보다 먼저 치료를 하고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떤 파킨슨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있어야 파킨슨병을 이제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파킨슨 증상의 운동 증상과 그리고 그 외에도 비운동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 여러 가지 비운동 증상 중에 후각 저하나 우울, 불안 또는 변비 등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 다른 증상이나 아니면 진행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여러 가지 비운동 증상이 운동 증상보다 전에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파킨슨 증상이 의심이 되는데 병원에 막상 찾아가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파킨슨병은 불치병인데 알아봤자 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그러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파킨슨병을 계속 더 이해하고 그다음에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치병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우리가 혈압약, 고지혈증 약 등을 통해서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이 발병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증상 조절을 통해서 관리 가능한 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킨슨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은 약물, 그리고 운동, 수술,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면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환자분들에게 제일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들은 도파민 세포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도파민을 보충해 주고, 또는 도파민이 빨리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제들을 개발해서 복용을 하고, 그러면 파킨슨병에서 나타난 증상들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파민 세포를 되살리는 치료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상시험 단계의 개발 단계의 치료들입니다. 또한 운동은 파킨슨병의 의심이 되고 병원에 막상 두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파민 세포가 망가지는 것을 어떻게 되살리지는 못해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뇌의 어떤 가소성을 이용해 좀 덜 망가진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병을 천천히 진행하게 한다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권하고, 다만 운동을 하실 때 너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조절을 통해서 운동을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한 장치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뇌 심부를 자극하여 이제 파킨슨병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 운동 회로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뇌심부 자극술은 뇌심부를 자극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수술로서 좋아질 수 있는 환자들을 선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별을 통해서 좋아질 걸 기대하는 환자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는 약물에 잘 반응을 하는데 약효가 너무 짧아서 약을 뭐 5번 이상 먹어야 된다거나, 혹은 약이 이 일정하지 않게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적용 가능하고, 또한 떨림 얘기를 오늘 잠깐 했는데 파킨슨 떨림이 약물로는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경우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킨슨병은 이러한 약물 운동 수술로 더 이 운동을 잘 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 전략들이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조절 가능한 관리 가능한 병으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신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있어서 항상 환자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잠재적인 환자분일 수 있고, 또는 지금 제 진료를 받고 계신 환자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리 가능한 병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인식 전환과,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이제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는 외래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죠. 그래서 외래 진료를 통해 내가 의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궁금한 것들, 또는 내 상태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적어 오시거나, 잠깐 이 3분 또는 뭐 길어도 10분 이렇게 진료하는 중에 갑자기 대면하면 다른 막상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적어 오시면, 그러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외래 진료에서 파킨슨 병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 더 강조할 수 있는 이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이제 많이 학회에서 등도 운동해야 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콘텐츠들을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운동, 또는 근력 운동,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 지구력 운동,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형태의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내가 좀 힘이 붙이는 정도로, 힘든 정도로 해서 땀 흘리게 운동을 하시면 그 운동의 그 가치가 바라는 때가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여전히 이름이 낯설기 때문에 파킨슨 병인지 아니면 파키스탄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병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고 알아갈수록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고, 이것은 이제 환자분들, 그리고 옆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보호자분들께도 마찬가지 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파킨슨병,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뭔가 이제 소득이 있으신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나중을 위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파킨슨병 환우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며 나에게 맞는 긍정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파킨슨병을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파킨슨병에 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도 부족하고 환자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신약, 그리고 이것을 완치의 길이 열리기까지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요즘의 연구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구 참여도 해 보시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 결국에는 뇌에 그리고 신경의 문제는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뇌 기증에 관해서도 환자 예 먼 훗날에 다른 환자를 위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실시간 질문 가운데 김홍춘 님께서 해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알고 계시고 이것이 모두 적용되어야 파킨슨 병으로 보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파킨슨 병으로 진단하기까지는 증상만으로 보지 않고 환자의 증상과 그리고 검진을 통한 확인 그리고 보조적인 검사와 그리고 경과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9가지가 모두 있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서동증, 안정시 떨림, 경직 이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서동증이 있고 떨림 또는 경직이 있는 환자들에서 파킨슨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로부터 감별 진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을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예, 답변이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안졸리나 젤리 님이 파킨슨병 완치 가능한지요? 네.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험하고 현대의학으로 완치 가능한지. 저는 이제 연구자이기도 하고 환자분들을 진료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3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실은 아직까지 파킨슨병은 완치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 파킨슨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환자분들께도 많이 있고 사회적 또 편견에 또 상처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극복 가능한 관리 가능하고 언젠가는 이게 완치의 날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네 가능성 있는 진료들로 이제 맞춤형 치료 정밀 의학이 개발이 되면서 보다 이러한 머리에 쌓이는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백신 개발 또는 줄기세포 치료 이런 부분들은 안전한 선에서 최대한 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토토 님. 머리가 좀 어지럽고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있으셨고 MRI 검사를 했는데 뇌하수체 크기에 관한 이 소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얘기를 하였는데 수술이나 약 같은 걸 먹어야 할까요? 제가 이제 뇌하수체 관련된 질환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이 환자의 증상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실명은 예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을 때 이게 신경을 누르면서 시신경 앞에 있는 시신경을 누르면서 있을 수 있다는 정보는 이제 맞기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고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되실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보통은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 유전되나요?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 파킨슨병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대 젊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유전적으로 물려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유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율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40대 이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원인인 경우에는 유전되지 않는다고 알면 되시고 다만 우리가 키 큰 사람들한테서 키 큰 사람들이 많고 키 작은 집안에서 키 작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어떠한 가족 중에 파킨슨병이 있다 하면은 그러한 어떤 가족성으로 확률이 조금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김창성 님께서
어머님께서 파킨슨병으로 치료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질환이고 그래서 이 증상이 나아지는 게 꽤 오래되셨고 초기에 비해서는 좀 더뎌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감 그리고 기억력 저하 등으로 걱정이 되실 만하고 병원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효과적 치료가 더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럴 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킨슨 병을 치료하시는 거에 운동과 그리고 약물 병행이 기본인데 이 외에 효과적인 치료를 더 찾기 위해서 많이 검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인제 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제 환자 중에서는 어떠한 특정 정보만 믿고 약을 중단하시고 굉장히 안 좋아져서 오셔서 제가 매우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주치의와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비운동 증상들 당연히 환자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약제나 또는 이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를 통해서 우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좀 더 밀도 있는 면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치료 그래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치료로 환자분들께서 많은 돈을 쏟고 또 이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리고 아름님께서 "꿈만 꾸고 소리 지르고 다른 증상은 없어서 대학병원에 가셨고 파킨슨은 아닌 듯하다. 그래서 초기 증상이 어떤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꿈만 꾸고 소리 지르고 다른 증상은 없다. 그러면 렘수면 행동 장애가 의심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렘수면 행동 장애에는 원인을 될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우울증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지 않는데도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다음 절차는 사실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렘수면 행동 장애를 확진을 받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파킨슨 증상이 없다. 말씀드렸던 여러 다른 서동증, 안정시 떨림, 경직 등이 없어서 아닌 듯하고 아닌 듯하니 경과 관찰하자라고 하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환자분들께 운동 치료를 권하고 조금 더 이제 개발이 되어 약제를 임상 시험 약제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그런 임상 시험 연구에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엔젤 님께서 파킨슨병이 최대한 늦게 진행되는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50세 진단받았고 가족 중에 있으셔서 특발성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퇴행성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준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50대 후반 그리고 40세 이상에서도 파킨슨 병은 퇴행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 대의 환자분들은 45세 미만 또는 이제 폭넓은 범위에서 50세 미만의 환자들을 젊은 나이에 발병한 파킨슨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유전적 원인이 없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이만 봐서는 이 신경 퇴행성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최대한 늦게 진행되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현실적으로는 운동을 권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데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물 치료를 권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는 환자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보다 더 운동 가능한 시기를 늘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파킨슨병 이제 유전성이냐 특발성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요새 많은 원인들이 밝혀지면서 또 이 원인들을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전된다고 걱정하시고 미리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엔젤 님께서 주셨는데 뇌하수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병이 생기기도 하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소량의 이
그 신경 전달 물질 및 호르몬, 우리 몸의 기능들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조절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 암이 생기거나 아니면 뇌하수체 종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는 있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증상을 통해서 그 단순히 크기나 이런 모양만 보고 하지 않고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뇌분비내과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께서 이제 이 귀중한 이 시간을 내주셔서 강의를 듣고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